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업환경 분석에 따른 그 요인이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이 있는데 내부 요인에 대한 분석하는 요령까지를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부 환경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외부 환경 분석은 이제 지난 시간 끝머리에 설명을 잠시 드렸지만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인 환경, 그다음에 일반 뭐라 그럴까, 그 자연 환경까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어로 부르면 political, economical, social, 그다음에 technical, environment를 해서 패스트 플러스 해서 패스트 플러스 리걸 해가지고 또 법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패스트 분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치, 폴리티컬, 경제, 이코노미컬, 사회, 소셜, 그다음에 기술적, 테크니컬, 이렇게 해서 패스트 분석인데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부 환경 분석에 있어서 첫 번째 요인이 이제 정치적인 요인이죠. 정치권에서 만드는 핵심이 이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이나 그 정부 정책을 법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산업 정책을 지원도 하고 규제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시장 때문에 신도시를 어떻게 어디 지역을 만들고, 아니면 아파트 가격을 상한가를 어떻게 하고 이런 다양한 그런 법률들이 많이 정책들이 나온 것이 이제 법제화되고 있죠. 그러면 예를 들면 아파트 상한가를 없애면 좋은 점, 아파트 상한가를 확 낮추면 좋은 점, 그다음에 그 전월세 가격을 어떻게 하면 어찌고, 그다음에 임대차가 3년에서 5년으로 처음에는 임대차 기간이 없었죠. 근데 2년 단위로 묶어준다. 그다음에 그것도 적으니까 3년, 4년을 묶어주니까, 그러면 임대인의 입장에서 좋은 점, 임차인의 입장에서 좋은 점, 이런 서로 간의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엇갈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나는 좋은 가게를 하나 얻어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임대차 저거 있어. 임대차법에 있어서 2년만 하고 새로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변경해야 되는데, 임대차 계약을 변경할 때는 기존 임대차 가격에 몇 퍼센트 이상을 올리면 안 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지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상권이 1년 다르고 매년 다르게끔 이렇게 번성이 되고 있고, 우리 지역 내 가게가 임대료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법으로 묶어놓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불만족스럽겠죠. 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묶어주면 내가 장사할 수 있는, 내가 여기서 1년 동안 아니면 3년 동안 아니면 5년 동안 장사를 해서 얼마를 벌어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왔다면 아주 좋은 정부 정책이 되겠죠. 이와 같이 정치권에서는 법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 각각의 대상자들에게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이 외부 환경 분석의 첫 번째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는 경기의 이 경제적인 환경, 경기 흐름이죠. 이제 경기 흐름을 봤을 때는 호황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유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달러 대 환율의 가격 환율 차이가 어떻고, 그다음에 어떤 그 시대적인 올림픽 그런 여건이나 아니면 월드컵 여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경기가 어떻고, 이렇게 해서 경기가 호황이 되느냐, 불황이 되느냐, 침체가 되느냐, 회복이 되느냐, 이런 경기 흐름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경기 흐름 속에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 그다음 최근에는
물론 사회적 환경이나 의료 이런 환경과 맞닥뜨려져 있겠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경기가 완전히 바닥이죠. 그래서 뭐 소상공인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일부는 또 뭐라 그럴까 배달 특수는 엄청나게 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에서 뭔가가 어그러지면 또 한쪽은 그렇게 호황을 맞이하는 그런 아이템도 있다는 거죠. 이럴 때 빨리빨리 자기 직종을 바꿀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렇게 바꿀 수 없는 직업이었을 경우에는 이 참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가격이나 물가 동향 이런 경기의 흐름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환경인데 사회적 환경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인구를 봤을 때 인구적인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막 산업화될 때는 사실은 뭐 농약을 많이 쓰거나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 그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그 뭐 유전자 조작이랄지 뭐 이런 거는 전혀 뭐 그때는 듣도 보지도 못하는 듣보잡 뭐 아무튼 이런 거였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산업화되고 뭐 정보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이제 생겼고 또 인구가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인구가 감소 시대가 되었죠. 그 인구는 감소가 되고 또 소득은 높아지고 라이프 스타일은 뭐 싱글 스타일로 바뀌어가고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결혼도 하느냐? 그럼 결혼도 또 안 하는 이런 사유가 되었고 그럼 사회의 가치관도 이제는 진짜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고도 성장을 할 때만 해도 뭐 국산품을 애용하자고 그래가지고 뭐 수입품을 규제를 하고 국산품을 장려하다 보니까 거기에 힘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한 기업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은 뭐 국산품을 씁시다 이런 말 자체를 뭐 거의 안 하죠. 국산품을 강조를 안 해도 지금은 국산품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뭐 스스로 국산품을 많이 사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친환경은 또 많이 강조를 하죠. 음, 그래서 뭐 커피도 유기농, 뭐 음식도 유기농,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자꾸 다소 비싸도 뭐 유기농을 우리 아기가 먹는 뭐 아기가 먹을 건데 엄마가 먹는 것보다 아기가 먹을 거는 그다음에 아기들의 뭐 그 옷, 아기들 피부가 또 얼마나 또 그 민감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라 그럴까 그 뭐 기저귀를 할지 이런 거에 잘못해 가지고 뭐 그 아기 피부가 어찌 된다 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엄마들의 마음이 저기 하기 때문에 친환경을 또 많이 쓴다 이 말이야. 그다음에 기술적인 환경. 음, 저희들 그 60년대 70년대 전화기가 막 돌았을 때는 여러분 혹시 뭐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막 돌리는 자석식 전화기. 그다음에 다이얼. 그다음에 보톤. 음? 이런 전화기가 나왔고 지금도 뭐 보턴식도 전화기가 있죠. 오히려 다이얼보다는 이제 보턴식 왜냐하면 그 시골 노인들은 아직도 이 보턴식이 그 저기하고 이큰 글자를 또 눈이 어두우니까 큰 글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화기가 일부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어지간하면 전부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 1인 1 스마트폰 시대 포노 사피엔스 시대 우리 인류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면서 이 그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 새로운 그런 어떤 새로운 뭐라 그럴까 제품, 새로운 제품을 쥐고 있는 새로운 신제품을 쥐고 있는 인류가 살아남았죠. 그래서 구석기보다는 신석기, 신석기보다는 청동기, 청동기보다는 철기, 철기 민족이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스마트 민족이 살아나는 거야. 이 스마트폰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수 민족이냐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이런 기술적 환경이 그만큼 또 중요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 전화기 그 변화를 쭉 설명드렸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목 그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이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이 사유의 변화를 제가 잠시 언급을 했었죠. 그만큼
원시 시대로부터 농업혁명 시대를 거쳐서 오기까지는 뭐 2000년, 3000년 이렇게 걸렸지만 지금 우리 저 산업화가 1718세기, 1750년대 이후 18세기 후반부터 산업화가 돼서 지금 몇 년 됐습니까? 200년, 뭐 300년 되지 않습니까? 뭐 몇천 년 동안 해온 거를 몇천 년 동안 해온 변화보다도 지금 더 빠르게 더 많이 변화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기술적인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에 그러면 내 거 아이템을 가진 내 사업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느냐. 여러분들 사업도 여기에 변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환경은 또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죠. 이 시장의 경쟁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경쟁 환경, 시장 규모나 대체제나 보완제나 시장의 성장 흐름세나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또 빨리빨리 변화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 환경, 이 경쟁 환경은 다음 장에도 나오겠지만, 일본이 이 반도체 관련 그 핵심 소재 세 가지를 어느 날 갑자기 수출을 중단하면서 우리는 일본에게 뭐였습니까? 노자펜 해가지고 뭐 일본산 그 불매 운동을 했죠. 지금까지도 불매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일본의 뭐 일본산 맥주 전부 다 퇴출, 일본 뭐 유니클로 해가지고 뭐 패션 업계 뭐 전부 퇴출, 뭐 일본산 퇴출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뭐 일부 또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의 일본 제품들이 많이 이렇게 퇴출을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들이 이런 환경들이 전부 외부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탓할 게만 아니라 이 환경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우리 산업 아이템이 어떻게 여기에 적응을 할 것이냐. 그래서 빨리 변화할 거면 변화를 하고 그다음에 뭐 좀 뒤집어 엎고 뭐 할 거면 하고 그다음에 뭐 휴업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전환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변화를 모르고 있으면 개구리가 뭐 서서히 그 죽어가듯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하시고 있는 아이템에서도 항상 오늘 내일만 쳐다보지 말고 적어도 오늘 내일보다는 금년과 내년 그다음에 뭐 장기적으로 3년 내지 5년 장기 계획도 전에는 뭐 5년 이상 또는 뭐 10년 이상 이런 거를 장기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까지 오래 볼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 시스템이 되어 있질 않아요. 어떻게 사회가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또 장기 계획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중기 계획이라도 봐야 되잖아요. 중기 계획이나 장기 계획을 봐야 되니까 야 3년 후에 아니면 당장에 내년 내후년에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그 사회의 흐름을 읽어가지 않으면 이런 트렌드에 본인의 아이템이 사장들의 오너의 어떤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런 기업은 도산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런 경제 환경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마이클 포터라고 미국 그 하버드대 교수이면서 뭐 세계 뭐그 3대 경영학 뭐라 그래 석학이라고 그럽니다. 아무튼 이분이 만들어낸 그 논리 중에 하나가 이제 이 Five Forces Analysis라는 이 그 다섯 가지 경쟁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과제로서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할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자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든 아니면 조그마한 소점포를 하든 가게를 하든 내 그 아이템을 가지고 내 업이 살아남으려면 경쟁력과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경쟁력이라는 건 뭐냐? 경쟁력이라는 거는 고객이 있어야 되겠죠. 내 가게에 고객이 없으면 바로 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고객만 많으면 뭐냐? 많이 팔면 팔수록 손해 난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죠. 그래서 고객도 많이 있지만 그 고객에게 팔면 팔수록 그래도 다다익선이 되던 뭐 하나를 팔더라도 뭐 크게 이익이 남든 간에
이 수익이 생겨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기업이 지속할 수가 있어요. 기업이 살아나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그런 어떤 고객이 있어야 된다. 신규 고객을 유치를 하고 기존 고객은 계속 잡아놔야 되겠죠. 그 기존 고객을 잘 잡으면서 기존 고객을 유지하면서 신규 고객을 계속 유치해가는 것. 그러면서 수익이 조금씩이라도 나는 것. 이게 이제 경쟁력이다 이 말이야.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업이 가게가 지속하려면 내 가게에서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내 옆 가게나 다른 어떤 가게에서 뭐라 그럴까 모방을 할 수가 없어야 돼요. 음, 물론 모방을 전혀 못할 수는 안 할 수는 없지만 모방이 가급적이면 늦게 지연돼서 할 수 있어야 그 나만의 가지고 있는 특허나 어떤 특별한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일본에서 반도체 그 수입을 수출을 중단하듯이 내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원들이 제대로 잘 선순환이 돼야 돼. 최근에 중국에서 중국과 호주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에서 호주산 석탄을 수입을 중지를 했죠. 그래서 너들 호주에 그 중요한 그 수출원인 그런 석탄을 우리 중국이 안 사겠다. 너 혼나봐라. 이랬는데 막상 그 피해는 누가 옵니까 지금? 중국이 피해를 받고 있죠. 그래서 뭐 석탄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화력발전소가 안 돌아가는 거야. 그 전기가 안 돌아가니까 그 기업에서 물건을 생산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세계의 공장이 나오는 중국의 공장이 지금 일부 멈추기 때문에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올 것이냐. 그래서 한국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학자들의 분석이 뭐 많죠. 음? 음. 이렇게 이런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자원이 선순환 되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 뭐 들쭉날쭉 뭐 오늘 주다가 뭐 내일은 뭐 마음 내키면 줬다 뺏었다 뭐 이러면 가게 기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잘 따져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파이브 포시스 애널리시스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면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음식점을 하고 있으면 기존 경쟁사가 있습니다. 내가 한식을 하고 있으면 한식집도 있을 것이고 뭐 중국집도 있을 것이고 뭐 또 김밥집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단순히 내가 한식집을 한다고 해서 한식집만 내 경쟁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고객이 뭐 오늘은 한식 먹다가 야 내일은 우리 계속해서 한식 먹었는데 야 우리 뭐 최근에 저쪽 뭐 양식이 좀 있다는데 양식 한번 먹어볼까? 아니면 뭐 중화요리 어떨까? 아니면 뭐 최근에 뭐 이태리 식당이 왔다는데 그건 어떨까?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야 오늘 시간 없는데 뭐 햄버거 아니면 김밥 하나 갖고 와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의 그 경쟁사는 동일 업종만이 아니다 이 말이야. 큰 사이즈에서 나와 비슷한 업종이 어딘가를 다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요. 이게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기존 경쟁사가 이렇게 있고 잠재적 경쟁자가 이제 그런 경쟁자가 있고 또 다른 야 저거 음식점이 뭐 잘 되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예를 들면 문방구 하는 사람이 나도 음식점 한번 해볼까? 그 옆에 또 다른 음식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잠재적인 경쟁자가 생기면 이것들이 뭐냐면 신규 참여자라는 거죠. 신규 참여자도 있고 대체제는 방금 설명했지만 야 오늘 뭐 한식 그 시간 없는데 김밥 갖고 와봐. 아니면 요새 뭐 편의점에서도 또 삼각김밥 이렇게 팔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야 그냥 빵 우유 좀 먹어볼까? 근데 빵과 우유가 또 멋있는 이렇게 뭐야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나왔다. 아니면 이제 또 최근에 어떤 게 나와 있습니까? 뭐 누구누구의 뭐 도시락 해가지고 한 끼 도시락 야 우리 저 사무실 나가고 할 시간이 없는데 전부 도시락 배달 시켜봐. 이렇게 또 바뀌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잠재적인 경쟁자와 대체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존 경쟁사와 플러스 잠재적인 경쟁자와 대체제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음식점을 하면
음식점에 그 식재료를 대주는 공급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음, 식재료를 대주는 공급업자가 있는데 이 공급업자들이 어떻게 일본 그 정치권처럼 말이야, 야 밉다고 정치적인 해결 문제를 경제적으로 풀어가지고 한국 너 연 먹어봐라 해가지고 뭐 반도체 딱 잘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잘라내니까 그러면 한국이 폭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그 뭐야 우리 한국 사람들의 또 특유의 어떤 순발력이나 그런 극기력, 뭐 창의력, 뭐 이런 것 이런 걸로 인해서 잘 극복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나쁜 공급업자가 있으면 또 안 된다 이런 거죠. 음, 음. 그다음에 이제 기존 이제 구매자들은 뭐 어찌 보면 소비자일 수도 있겠지만, 기존 구매자들이 예를 들면 그겁니다. 뭐 우리 집이 저 한식을 하는데 도시락을 만들어요. 근데 뭐 도시락을 매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매 끼 아니면 참 매일 뭐 한 50개씩 가져가는 그런 구매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식재료 가격이 올라서 가격이 오르면 이 가격도 좀 올려야 되는데 올릴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구매자가 야 우리 저 다음 달부터는 한 60개 시킬 테니까 그 50개 가격에 좀 줘봐. 이러면 또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안 줄 수도 없고 이 우리 고객의 아니 우리 회사에 우리 저 가게 중요한 고객인데 그 우리 저 60개 한 10개 더 시킬 건데 가격은 그냥 50개 가격으로 하면 안 되겠나? 그러면 지금 이 식당은 식재료는 올라가지요. 인건비도 올라가지요. 그런데 50개에서 60개 구매해 준다는 건 좋지만 가격을 확 후려치기를 하면 이 참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어떻게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외부 환경 요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외부 환경 요인이 참 어렵죠. 음? 참 눈에 보이지도 않지. 그렇다고 가서 만질 수도 없지. 가서 뭐 금방 협상하면 협상이 잘 되는 것도 아니지.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사업을 하면서 이런 요인 다 이런 많은 요인들을 헤쳐나가려면 참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알면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훨씬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을 가지고 이제 수학 분석을 한번 해서 그러면 나는 어떤 전략을 펴야 되느냐? 음? 전략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맨날 뭐 매일매일 오늘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뭐 이거는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 외부 요인을 가지고 기후 요인은 무엇이고 위험 요인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내부 요인을 가지고 강점은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인가? 이거를 이런 수학 분석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야 뭐 지난달이나 이번 달이나 똑같지 뭐. 그다음에 뭐 그러면 또 지난달이나 이번 달은 똑같으면 1년 내내 똑같은 거죠. 음? 코로나가 맨 처음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코로나가 처음 작년 초, 재작년 말 초 되면서 코로나라는 것이 막 일어났어요. 생겼어요. 그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쳐가겠지. 독감처럼 아니면 또 뭐 그 간단한 전염병처럼 스쳐가겠지. 뭐 오래 가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벌써 2년 차 가고 있고 이게 이제 코로나가 뭐 위드 코로나 해서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인류의 삶에 있어서 코로나가 이제 함께 공생하는 이런 관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를 우리는 몰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그냥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모레 같다 이러면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그냥 서서히 죽어가듯이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후 요인이 뭐고 위험 요인이 뭐고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뭔지 만약에 코로나라는 저 병에 대해서 코로나라는 그 감염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했다면
어느 사람인가는 이 코로나 이거 전에 그 몇 년 전에 그 뭐야 뭐 낙타로부터 오는 그런 전염병 왔을 때 야 이거 그 소상공인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와? 그러면 나도 소상공인이니까 이거 어떻게 될 거야? 야 이거 빨리 접자. 그래서 우리 임차인 뭐 금년이 뭐 저긴데 내년에 재계약하지 말고 아니면 땡겨서라도 재계약 아니 계약 중지하고 우리 다른 업종으로 바꾸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바꾼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잘했겠죠. 그런데 야 그거 뭐 코로나 뭐 또 지난번에도 뭐 독감도 왔다 가고 그랬는데 뭐 별거 있겠어? 좀 기다려봐. 좀 기다려보니까 정부에서 뭐 20만 원, 뭐 10만 원 조금씩 줘. 야, 그거 봐. 이것도 좀 주잖아. 한번 버텨봐.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는 뭐야? 이제 폐업. 폐업도 못하는 사람이 있죠. 왜? 그 매장을 원상 회복시켜야 해야 되는데 원상 회복시킬 수 있는 비용이 또 뭐 20만 원이면 괜찮은데 뭐 몇천만 원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 폐업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말이야. 음?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기후와 위험 요인, 강점과 약점을 이 분석을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모레가 되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결과가 이렇게 큰 그 뭐야 요인 뭐야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사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청운대학교에 또 창업경영학과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시는 사업을 제가 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 또 그런 각자의 사업하는 영역에 제가 완전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우리 청운대학교를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봅시다. 그러면 청운대학교가 현재 외부 요인을 봤을 때 기후 요인과 위험 요인을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외부 요인은 정치, 경제, 사회, 과학기술 이런 패스트에 따라서 이런 분석을 하도록 했죠. 바로 지난 조금 전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후 요인을 보면 우리 지금 정치, 경제, 사회, 그 인구 이런 구조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은 뭡니까? 신중년이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퇴직을 하고 50대, 60대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은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운대학교 중에서도 일반 그 고졸 학생들을 뽑는 이런 데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 사회서비스대학은 신중년이 증가하기 때문에 학생은 계속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기후요인이죠. 기후요인. 기후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강점은 뭐냐? 우리 청운대학교 강점은 저도 청운대학교에서 오래 근무를 하지 않아서 또 청운대학교에 제가 뭐라 그럴까 주요 직책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청운대학교에 대한 강점과 약점 즉 인적 자원이나 청운대학교의 어떤 문화랄지 청운대학교의 어떤 그 재무적인 구조랄지 청운대학교의 어떤 정보력이나 기술력이랄지 뭐 이런 거를 제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청운대학교는 뭐 열린 대학이다. 인천에도 있고 뭐 홍성에도 있다. 음? 그 홍성에도 어떻게 해요? 그 뭐라 그럴까? 홍성에 있는 대학에 뭐 사회서비스 대학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SO 전략, 이 기회와 이 강점을 합친 것이 SO 전략입니다. 그러면 기회 요인 중에서 신중년이 증가한다고 그랬고 강점 중에서 우리 사회서비스 대학이 홍성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성에 있는 신중년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SO 전략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홍성에 사회서비스 대학이 있고 기후 요인에 신중년이 늘어난다. 그러면 신중년이 늘어나는 홍성의 그 사회서비스 대학은 이 신중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사회서비스 대학이 처음에는 4개 과, 그 다음 연도는 5개 과, 지금은 6개 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입학 정원을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SO 전략이거든요. 음?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업에 대해서 기후 요인이 뭔지, 위험 요인이 뭔지, 강점과 약점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 내부 요인은 강점과 약점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저도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예를 들면 행정복지연구소가 있어요. 행정복지연구소가 있는데
행정복지연구소는 뭐 하는 연구소냐? 행정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이런 자격사들이 모여서 지역사회에 뭔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청운대학교가 뭐가 생겼어요? 사회서비스 대학이 생겼어요. 그 사회서비스 대학이 생기면서 이 뭔가 이 중장년을 위한 그런 신입생을 뽑았다 이 말. 그래서 우리 행정복지연구소에 있는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다음에 우리 연구소의 강점은 이 자격사들이 많아요. 저도 평생교육사회, 행정사회 이런 사회복지 이런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업이 뭐냐? 바로 평생교육사 실습기관을 하자. 그래서 평생교육사 실습기관으로 SO 전략을 만들어서 국가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그 부서에 나도 행정복지연구소도 평생교육사 실습기관으로 자격이 된다. 인정을 해줘라. 등록을 해줘라. 그래서 등록을 했죠. 그래가지고 금년도부터 이렇게 또 평생교육사 우리 3학년들부터는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때 과목을 평생교육사는 핵심 과목이 5개가 있고 그다음에 선택 과목을 2개를 하면 3급을 주고 평생 과목 선택 과목 5개를 해서 10개 과목을 이수를 하면 2급 자격증이 나와요. 어쨌든 핵심 과목 4개 과목을 이수를 하면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핵심 과목 4개를 우리 창업경영학과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창업경영학과 학생들 중에서 이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저한테 실습을 왔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기후요인과 강점을 살려서 우리 행정복지연구소도 이런 실습기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SO 전략이 딱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SO 전략이나 ST 전략 이런 전략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바로 이 창업 유형입니다. 자, 새로운 시장에 창업을 할 것이냐, 새로운 기술로 창업을 할 것이냐, 새로운 가치로 창업을 할 것이냐. 그러면 기존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예를 들면 드론, 그다음에 3D 프린터, 그다음에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시장으로 가겠죠.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은 기존의 어떤 제품에다가 새로운 기술을 넣는 거야. 전기차, 수소차 이런 거. 그다음에 새로운 가치, 그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을 해가지고 기능만을 제공하는 거. 에어비앤비나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앱, 다양한 앱들 이런 것들은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하는 거겠죠. 그래서 물론 1차 시장,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6차 산업 이걸로 창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가맹점이냐 아니면 독립점이냐 혁신 창업이냐 모방 창업이냐 이렇게 창업을 하는 여러 가지 창업 종류도 있지만 창업 유형에도 이렇게 새로운 시장으로 갈 것이냐 새로운 기술로 갈 것이냐 새로운 혜택으로 갈 것이냐 우리 창업경영연구소도 이 우리 행정복지연구소도 새로운 그 시장인 평생교육사 실습을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도 새로운 시장에 또 이렇게 도전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것도 있죠. 평생교육사라는 평생교육이라는 그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복지연구소의 기능을 좀 넓혔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조그마한 사례지만 여러분들이 업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업도 어떤 방면으로 이렇게 좀 더 확장을 할 것인가 이런 걸 분석하는 것이 뭐다? 수학 분석이고 창업 내부 환경 분석이나 외부 환경 분석을 하는 이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창업은 이렇게 20대는 무방 창업을 하고 30대는 구체적으로 다 봤을 때는 이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략 50대는 그동안 대학교에서 배웠던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학문적인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20대 30대 살아오면서 본인이 어떤 사업을 했다면 그런 사업에 대한 전문성 이런 걸 가지고 전문 창업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지금 우리 창업경영학과에서
이 창업 환경 분석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대체로 50대쯤 될 건데 40대, 50대가 된다면 이런 그런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꼭 학력에 불문하고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이런 전문 작업도 해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학력이 단순히 대졸이라는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대학교에 와서 뭔가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학문을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업에 어떻게 적용할 게 뭔가 이런 거를 좀 바꿀 건 뭔가 이런 거를 배워보는 것이 지금 이 창업 환경 그 분석 시간에 배우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사소한 거라도 하나를 배워서 자기 하시는 사업의 아이템의 변화를 가져와서 성공을 했다면 그게 바로 우리 대학에 들어온 보람 아니겠냐 이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또 그 10분간 휴식을 했다가 다음 3교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